한양 종로 내거리, 해가 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책 한 권 값은 쌀 한 가마니와 맞먹었죠.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전기수가 있었습니다. 낡은 갓을 쓰고 너덜너덜한 책 한 권을 든 이 사내가 입을 열면 시끌벅적하던 저작거리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춘향의 사랑에 눈물 흘리고 심청의 효심에 가슴 먹먹해하며 놀부의 욕심에 함께 분노했던 조선의 스토리텔러 전기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기수라는 직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거든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한양을 비롯한 도시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여가 시간도 늘어났죠. 무엇보다 한글 소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숙향전, 구운몽, 손으로 베껴 쓰거나 목판으로 인쇄된 이 소설들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조선 인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글을 읽지 못했거든요. 양반 남성들의 전유물이던 문자는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백성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먼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든 이들이 전기수였습니다. 그들은 이야기의 중개인이자 대중문화의 전파자였죠. 글을 읽을 줄 아는 극소수와 읽을 줄 모르는 다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조선 후기 전기수의 활동은 조수삼의 추제집 기이편에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잣거리를 순회하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 가장 긴박한 순간에 이야기를 끊어 돈을 받는 요전법, 그리고 청중의 격렬한 반응까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대부분의 양반 관료들은 전기수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천한 것들이 소설이나 읽어주고 돈을 받는다며 풍속이 문란하다고 비난했죠. 몇몇 지방에서는 전기수 활동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한양에서는 백성들의 수요가 너무 커서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기수의 무대는 다양했습니다. 가장 흔한 곳은 한양의 큰 시장이었죠. 종로, 칠패, 이현 등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터에는 늘 전기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다리 및 주막, 담배 가게도 인기 있는 장소였죠. 하지만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전기수들은 부잣집에 초청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양반 사대부 집안의 규방 여성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부유한 집안에서는 전기수를 집으로 불러 며칠씩 머물게 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집에 초청받는 전기수는 한 번에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었죠. 부잣집 잔치에 초청받으면 공연비는 물론이고 비단이나 귀한 음식 같은 선물도 덤으로 받았습니다. 전기수의 진가는 단순히 글을 소리내어 읽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퍼포머였거든요. 목소리 톤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등장인물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춘향이가 말할 때는 가녀린 여성의 목소리로, 변사또가 말할 때는 위압적인 낮은 목소리로, 방자가 나올 때는 익살스러운 말투로 바꿨죠. 몸짓과 표정 연기도 일품이었습니다. 전투 장면이 나오면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며 칼싸움을 재현했고, 슬픈 장면에서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죠. 분노, 슬픔, 기쁨, 공포, 이야기 속 감정을 얼굴과 몸으로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긴박한 장면에서는 빠르게, 애틋한 장면에서는 느리게 읽었습니다. 때로는 노래하듯 읊조리기도 했죠. 청중과의 소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 연기의 강도를 조절했거든요. 이는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일종의 1인 연극이었습니다. 전기수들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같은 이야기를 청중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각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잣거리 백성들 앞에서 춘향전을 읽을 때는 변사또를 최대한 악랄한 탐관오리로 묘사했죠.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들의 일상에서 느끼는 억울함과 분노를 변사또에게 투영했습니다. 춘향은 신분제에 저항하는 영웅이었고
이몽룡은 정의를 실현하는 구원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같은 춘향전을 양반 집안의 사랑방에서 읽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변사 또는 법도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로 춘향은 유교적 절개를 지킨 연료로 재해석되었죠. 양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 질서는 유지하되 그 안에서도 도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였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시사풍자를 슬쩍 끼워 넣는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에 탐관오리로 악명 높은 관리가 있다면 전기수는 변사또를 묘사할 때 그 관리의 신체적 특징을 살짝 섞어 넣었죠. 청중들은 킥킥 웃었습니다. 직접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았거든요. 이런 풍자는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인기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기수는 청중의 반응을 읽고 즉석에서 이야기를 조절했습니다. 지루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그 부분을 짧게 줄이고 극적인 장면으로 빨리 넘어갔죠. 반대로 몰입하는 장면에서는 원래 소설에 없는 대화나 묘사를 추가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장편 소설은 여러 날에 걸쳐 나눠서 들려주었습니다. 구운몽 같은 긴 소설은 일주일 내내 매일 저녁 1시간씩 이어가는 식이었죠. 오늘날의 드라마 시리즈처럼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모여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전기수 이야기의 사회적 파급력을 보여주는 예외적 사건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시내에서 한 전기수가 임경업전을 읽어주고 있었죠. 임경업 장군이 간신 김자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는 대목에 이르자 이야기를 듣던 관객 중 이업복이라는 사내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김자점아! 순간 이업복은 품고 있던 칼을 꺼내 전기수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는 이야기 속 간신 김자점과 눈앞의 전기수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몰입해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은 당시 전기수의 묘사가 얼마나 실감났는지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이야기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 기록은 전기수 직업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몰입도가 낳은 예외적인 비극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성 전기수가 대부분이었지만 문헌에 명확히 남아있지는 않아도 규방 안에서 여성 이야기꾼이 활동했을 가능성을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양반가의 안채 여성들은 남자 전기수를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 중에서 그를 아는 이들이 소설을 읽어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죠. 이들은 주로 양반가의 몸종이나 기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주인 댁의 글 배우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혔을 겁니다. 여성 이야기꾼들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으며 감정 표현이 섬세했죠. 특히 여성 인물들의 심리를 묘사할 때는 남성 전기수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깊이가 있었을 겁니다. 규방 여성들은 같은 여성의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했을 겁니다. 여성 이야기꾼들은 규방의 여성들끼리 은밀하게 모이는 자리에서 남성들에게는 절대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눴죠. 시집살이의 고통, 남편의 외도, 출산의 두려움 같은 여성만의 고민들을 소설 속 이야기에 녹여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여성들 간의 정서적 유대와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설을 마음껏 읽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 후기 관에서는 음란하거나 풍기문란한 내용의 소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온한 소설을 금서로 지정했거든요. 특히 명나라 소설인 금병매는 매우 노골적인 성묘사 때문에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작자 미상의 패설류 소설들도 남녀 간의 노골적인 정사 장면이 담겨 있어 공개적으로 읽는 것이 금지되었죠.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남녀가 눈이 맞아 도망간다는 식의 설정은 양반들에게 매우 위험한 불온 서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책도 많았습니다. 조선 중종 때 채수가 쓴 설공찬전은 귀신이 나타나 저승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치를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식의 비판을 담았죠. 조선 최초의 금서로 지정되어 책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홍길동전도 처음에는 도적대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시선이 곱지 않았죠. 전기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아주 먼 옛날 중국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며 검열을 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것일수록 사람들의 호기심은 커지는 법입니다. 전기수들은 이를 기회로 삼았죠. 주막의 구석진 방이나 개인 집에서 소수의 선택된 청중들에게만 몰래 금서를 읽어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특별 공연의 가격은 일반 공연의 서너 배였죠. 실제로 1820년대 한 전기수는 금서를 읽어주다가 순찰 나온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곤장 30대를 맞고 한 달간 옥살이를 했죠. 하지만 추록 후에도 그는 다시 금서를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위험했지만 그만큼 돈벌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수들에게는 독특한 수입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전법이죠.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적당한 때에 엽전 몇 냅을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전기수는 그냥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지 않았죠. 가장 긴박한 순간, 가장 궁금한 대목에서 딱 끊는 겁니다. 춘향이가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으려는 순간,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죠. 과연 누가 온 것일까요? 여기서 딱 멈추고 책을 천천히 덮습니다. 청중들이 아우성입니다. 전기수는 느긋하게 웃으며 자신의 허리춤을 툭툭 칩니다. 돈주머니가 달린 허리를 가리키는 거죠. 다음 예암 이야기가 궁금하면 내일 다시 오거나 아니면 지금 돈을 더 내라는 의미입니다. 청중들은 어쩔 수 없이 주머니를 뒤집니다. 엽전 몇 립씩이 전기수 앞에 떨어지죠. 짤랑 짤랑 돈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그제야 전기수는 다시 책을 펼치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인기 있는 전기수는 이 요전법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한 번의 공연에서 서너 차례 요전법을 구사하면 하루 벌이가 일반 장인의 일주일 품삯과 맞먹었죠. 기록에 따르면 유명 전기수는 한 달에 서너 냥을 벌었는데 이는 당시 하급 관리의 월급 수준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숙련된 목수의 하루 품삯과 비교하면 인기 전기수는 한 번의 요전법으로도 그만큼의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정말 인기 있는 전기수는 그 이상의 고수익을 올렸죠. 오늘날로 치면 일타 강사나 인기 유튜버에 해당하는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전법도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자주 끊으면 청중들이 짜증을 내며 떠나버렸거든요. 반대로 너무 끊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없었죠. 이야기의 흐름을 읽고 청중의 몰입도를 파악해 정확한 순간에 끊는 것이 전기수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전기수의 성장에는 새 책점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 책 한 권 값은 쌀 한 가마니와 맞먹을 정도로 비쌌거든요. 그래서 책을 빌려주는 새 책점이 조선 후기 도시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전기수들은 주로 이 새 책점에서 책을 빌렸죠. 새로운 소설이 나오면 새 책점에서 빌려 읽고 내용을 익힌 뒤 청중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새 책점 주인 입장에서도 전기수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었습니다. 전기수가 어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면 그를 아는 사람들이 직접 읽어보고 싶다며 새 책점을 찾았거든요. 특히 전기수가 이야기를 감질나게 끊으면 성질 급한 양반이나 유복한 평민들이 에잇 내가 직접 빌려보고 말지 하며 새 책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종의 완벽한 상생 구조였죠. 새 책점은 전기수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기수는 새 책점의 책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새 책점 주인이 직접 전기수를 고용해 새 책점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기도 했죠. 전기수의 사회적 역할은 단순한 오락 제공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민중교육자였거든요. 조선 후기 한글 소설 안에는 유교적 가치관, 효, 충, 열, 의리 같은 윤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청전을 통해서는 효의 중요성을, 춘향전을 통해서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의리를, 흥부전을 통해서는 형제간의 우애와 선행의 가치를 배웠죠.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전기수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접했습니다. 특히 규방의 여성들에게 전기수는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책을 읽을 기회도 제한적이었던 그녀들은 전기수를 통해 세상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경험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그녀들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전기수는 단순히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민중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정보를 유통하며 문학을 향유하게 만든 일인 미디어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수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조선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개화와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인쇄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책값이 내려갔죠. 신문과 잡지가 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이 확대되면서 문맹률이 낮아졌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1910년대 극장의 등장과 함께 전기수의 역할은 변사나 극장의 낭독가로 흡수되었죠. 1927년 경성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게 라디오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영화가 대중화되었죠. 움직이는 영상과 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영화는 전기수의 공연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전기수들의 청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종로 내거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도 서너 명만 멈춰섰죠. 그나마도 잠깐 듣다가 가버렸습니다. 엽전을 던지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1930년대에서 40년대 라디오와 영화의 보급으로 전기수는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전기수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라디오 DJ, 오디오북 성우, 팟캐스트 진행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들 모두가 현대판 전기수라 할 수 있죠. 이야기를 전달하고 청중을 몰입시키며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습니다. 특히 한국사 유튜버, 역사 팟캐스터들은 전기수의 직계 후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극적으로 재구성하고 감정을 실어 전달하며 청중의 반응을 보며 이야기를 조절하거든요. 조선시대의 전기수가 저작거리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듯이 지금도 수많은 이야기꾼들이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매체는 바뀌었어도 이야기의 힘,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죠. 한양 종로 내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는 이제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